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판례까지 나와 있고 그 행위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명백하게 나왔는데 야 너희들 답변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면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주요 대학교 로스쿨 교수님들 네. 다 이제 현직 법조인 출신들 네. 그리고 현재 변호사하고 있는데 전직 대법관 뭐 또는 여러 주요 고등부장이나 이런 법관 출신들 그리고 사실은 현직까지 제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법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론은 탄핵이네. 그렇습니까? 그거는 100% 탄핵이다. 지금 이 변호사님 주장대로 설명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준비할 수 있다면 대법원에서 솔직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안 봤다. 법 위반이니까 지금 고등법원으로 가 있는 파기환송심을 무효라고 하고 다시 대법원에 올리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좀 빠져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제가 현직 또는 전직 이 주요 대법관이나 이 판사들의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이로 출력해서 하지 아니한 그런 것은 무효기 때문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도 무효가 되고 그러면 밑에 내려와 있는 고등법원 항소심의 이 재판도 사실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대법원에 다시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야 있거든요.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그게 제 주장인데 하니까 한 반반이더라고. 엄격하게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맞다 하는 분들 있고 또 한 절반은 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원의 실무가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재판장이 대법관들 당신들 무효야. 이거 다시 들고 가.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 반반 나뉘더만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위헌 위법인데도 결정을 내렸어요. 그걸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보냈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탄핵 외에는 없습니까? 이제 뭐 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가지고 네.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의 구속력이 법적으로 있지만 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그 판결은 명백히 위헌이고 무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를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해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죄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아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건 그 이상 어디 가서 재심을 할 그렇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말대로 우리가 10대 2 유죄 파기환송이야. 그러니까는 고등법원에서는 유죄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거고 벌금 액수만 정해.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해. 이제 이런 취지로 내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건 그 당시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지 않은 것은 무효임을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제도로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고법으로 내려보내는 순간 알아서 뭐 열흘이든 한 달이든 결정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판만 나면 다 끝인데 라는 것을 제도적 맹점을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벅꾸라지처럼 결론을 냈을 가능성 그래서 파기환송한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100%죠. 제가 진짜 조의되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한다. 이것은 유죄다 했으면 파기 재판을 해야지. 그렇게 배짱이 있으면. 예.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예.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자, 지금은 그럼 이 상태를 조희대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은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고 대법원 역시 대법원 판례상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계속 범죄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법외국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 주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 대법관들 전부 다 그 가담한 대법관들 또 뭐 법원행정처장 주심 대법관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원장 임기가 내년 7월 달까지고 내년 7월 달까지 그냥 임기 채우고 이제 퇴직하면 뭐 개업하든가 대형 로펌 가서 대접 잘 받고 그냥 여생을 그렇게 즐기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어떡할 건데 나한테 뭐 이게 뭐 범죄가 돼?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나면 고등법원에서 그때 뭐 재판장이 그 뭐 사건 이제 법대로 대법원이 유죄야 파기환송하면 유죄 때리고 뭐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때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어제 공정사회 포럼에서 국회에서 그 이제 공청회 했다는 그 내용을 하여간 제가 보면 너무 허술해요. 네. 지금 말씀드린 헌법 몇 조 위반이냐?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그래서 대법원장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판단할 정도냐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데 뭐 발제자라는 사람도 무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냥 두리뭉실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상을 전문적인 법리 구성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헌재 가면 무조건 기각이에요. 지났던 일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내려달라. 그리고 형사상으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법왜곡죄로 이병철 변호사가 그렇죠. 지금 고발을 해놨으니 이거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렇죠. 법왜곡죄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조희대 이렇게 못했던 거죠. 법왜곡죄가 존재했다면 검찰도 저렇게 수사 못했던 거죠. 그렇죠. 법왜곡죄가 만약에 그간에 오랫동안 시행이 돼 왔다면 감히 판검사들이 이렇게 사법농단을 하고 그런 짓을 하기는 어렵죠. 독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판검사들의 이런 사법농단적 수사나 재판이 우리 같은 거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선진적인 어떤 그 검찰 법원 시스템을 독일이 만든 것도 과거에 이제 법외국제를 만든 그 이유가 그 나치 이런 경험 때문에 만든 거고 나치에 부역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제 그런 독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금도 1년에 평균 한 5건 정도의 판검사 수사관들이 법외국제로 기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불구속 기소가 많다고 해요. 네, 예. 구속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현재도 1년에 5명의 판검사가 기소되고 처벌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판검사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갈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또 청와대도 이 문제는 뭐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야당인 국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독재 시작됐으니까 사법 3법이 결국 독재 정권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막 정치적 공방을 하니까 민주당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거 탄핵과 관련된 공청회는 민주당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일단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뜻이잖아요. 예. 주권자의 뜻이잖아요. 사장님의 뜻을 봐야지. 모섬들 얘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장님의 뜻은 댓글들 보면 압도적으로 조희대를 탄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국민들은 조희대는 중대한 헌법을 위반해서 대법원장의 책무를 수행케 해서는 안 된다는 정확한 법리를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머슴들이 잘 받들어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 또 도움 받아서 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일을 하라고 머슴을 맡겨놨는데 머슴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머슴들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훨씬 커요. 또 한편으로. 근데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사법부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그 우려 자체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정치적 판단은 또 그것은 독자적인 또 영역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탄핵을 추진하는 시기를 일단 지방선거 끝내고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이라도 아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블랙홀처럼 지방선거의 이슈를 이걸로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권 쪽에도 가깝게 계셨으니까 정무적 판단 좀 해 주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그 전선이 뭐냐? 약 이제 1년 동안. 네. 이제 작년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된 거니까요. 딱 1년이죠. 1년간의 이재명 중간평가라고 보거든요. 예. 지방선거의 예, 예. 성격이. 그렇다면 그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 여러 가지 뭐 개혁에 많은 이제 성과들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탁 떠올리는 거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또 최근에 개혁 3법이 또 통과도 되었고 그렇다면 가장 그중에서도 또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고 이거는 이제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층이야 뭐 구도표니까 네. 또 뭐 이쪽 오른쪽은 뭐 어차피 없는 표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한 50-60%의 중도 무당층이 중도층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은 이재명 정권 1년 동안의 어떤 개혁의 성과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탄핵 그리고 윤석열 내란이라는 재판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의 탄핵은 굉장히 이 개혁을 원하는 그리고 내란의 종식을 원하는 중도층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표의 도움이 압도적으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걸 지금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직접 추진할지 말지 그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주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국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막 피를 토하듯이 비판을 하던데 네. 결국 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 이후에 공소유지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핵심 아닙니까? 그 일반 국민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런 억울함을 정권이 바뀌면 탄압받아서 구속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이 제도에 동의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오면 그거를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일종의 자기검열처럼 지금 현재 사법개혁 3법이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비틀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원래대로 그 뜻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변호사님께 그 한번 질문 드려보는 문제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쪽에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이잖아요.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 당원이 돼본 적도 없고. 네. 근데 이 중도층 분들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프레임이 먹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사법개혁이라든가 특히 공소취소 최근에 공소취소 모임을 만든다 뭐 등등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는 국민을 위한 거고 억울하게 검사들 판사들한테 당한 그 국민들의 피해를 신원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다는 이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 나왔던 국회의원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 포럼 철험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민영배 조계원 의원이 있고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나왔고요. 김병주 의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민영배 의원 진보당의 대표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함께 보이고 김경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탄핵 추진 공청회를 했으니까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언론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따라잡으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전제 원칙하에 정말로 국민주권주의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그 과정의 우리가 하나다라고 탄핵 문제를 계속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취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제거다 이런 그 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안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공소취소 그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을 한 검사 한 명을 구속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난 여론이 조성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사실은 검사 나쁘다라고 말만 하고 아니 국정조사 해봤자 안 나옵니다. 공소처가 움직이든 어디가 움직이든 네, 검사 한 명을 구속을 시켜야 돼요. 거기다가 그 검사가 지금 뭐 그냥 어깨 뻥 들어가서 열심히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범죄자인데 그 검사가 검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군림하듯이 아직도 남아 있다. 도대체 수사기관은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문제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며칠 동안 최대 그 뉴스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라는 자의 녹취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시 그 민주당 대표한테 뭐 돈 한 푼 준 적이 없다. 예. 그것은 김성태가 단독으로 본인 사업적 필요성으로 북한한테 돈 준 거다. 예. 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나왔죠. 예. 접근 기록이 다 있는데. 예. 근데 최근 며칠 동안 지금 언론의 가장 그 최신 그리고 뜨거운 뉴스는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나오면 그 나쁜 짓을 한 검사를 잡아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의 모습입니다.